네, 방금 손희주 교수님이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 상황을 소개하시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가 앞으로 경제 및 외교 안보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산업, 특히 제조업과 인구의 관점에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아마 산업 용어로 바꿔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러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단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기획, 연구와 개발, 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 등 여러 단계들이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각 단계에 참여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체인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느 한 가지 없이 스마트폰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구와 개발, 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 부가가치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연구와 개발, 디자인 쪽이 좀 부가가치가 높을 거고요. 제도나 유통 쪽의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산의 단계에 관여하지만 이 주로 담당하는 단계가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도 나라별로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높은 부가가치는 아무래도 이 혁신, 희소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정에서 다른 나라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과 희소성을 갖고 있으면 이 체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겠습니까? 미국, 서유럽 국가들이 연구와 개발 단계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말처럼 제조 단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좀 낮은 단계 아닌가요? 그런 것은 반드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조업 중에서도 혁신의 수준 또 희소성이 높은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생산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데 혁신과 희소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제조 업종이 소위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말하는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 제조업들입니다. 또 바이오, 통신, 광학, 반도체, 로봇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첨단 제조업도 혁신의 수준과 희소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혁신을 통해서 소부장의 질과 희소성을 높이고요. 또 첨단 제조업을 강화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매우 유리한 교지를 점유할 수가 있고 또 부가가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2030년대 또 4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 소부장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과 기술 기반의 그런 소부장 산업이 그 지향점이 되어야 되겠죠. 산업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 이 R&D도 더 집중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다행스럽게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 첨단 제조업, 소부장 산업 그리고 연구와 개발이 이미 기업 국가 미래 사활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집중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낮은 부가가치의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그런 일반 제조업에서도 최근에는 ICT와 그 첨단 산업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 제조업, 의류 제조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식료품 제조업은 이 ICT 기술을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접목시킨 푸드테크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류 제조업은 디자인 요소는 물론이고 첨단 기능성 원단을 개발하고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산업의 측면에서만 보면요, 우리나라의 2030년대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SBS D 포럼의 대주제가 바로 인구인데 이 인구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굉장히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20년 넘게 지금 저출산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혁신과 희소성을 만들어줄 인재 공급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첨단과 혁신의 이면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고, 또 지금도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터인 일반 제조업이 새로운 내국인 인력 충원은 거의 없고요.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상황이 악화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표적인 업종을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교육 수준과 또 숙련도를 나타내는 상용직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분홍색 원들이 제조업이고요. 하늘색 원들로 표시된 것들은 연구와 개발 관련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림의 X축이 대졸 비율이고 Y축은 상용직 비율입니다. 이 그림에 뿌려진 동그라미들은 2023년 제조업 중분류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졸과 상용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 위치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그림에서 축만 각각의 평균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지금 그러면 이제 4분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업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들과 또 연구 개발 관련된 산업이고요. 당연히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혁신과 희소성이 높은 그런 분야들입니다. 반대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업종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일반 제조업 업종들입니다. 저숙련 노동 영역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연령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림에서 하늘색 원이 있고 그다음에 분홍색 원이 있잖아요. 이 하늘색 원은 20대, 30대 청년 인구가 많은 업종을 나타내고요. 또 이 40대, 50대 중장년 인구가 많은 업종들이 요 분홍색들입니다. 청년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 쏠려 있고요. 중장년층은 부가가치가 낮고 쉽게 대체 가능한 일반 제조업 업종에 쏠려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후속 세대, 즉 자녀들을 일반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모두 다 자녀들이 첨단 혹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혹시 부가가치가 높고 지금 제조업종, 그러니까 요 왼쪽 위입니다. 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 청년들, 지금은 청년이지만 나이가 들면 40대, 50대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일반 제조업으로 옮겨갈까요? 아니면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그대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그대로 있겠죠. 답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방향은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국가의 산업 발전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매우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이 산업들을 계속 키우고 또 혁신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젊은 인재의 유입이 꾸준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젊은 인재의 수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30대에는 뒤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연령별로 연도가 지나가면서 20대하고 30대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현재 30대에는 각 연령대에 평균 7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이들의 80%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대에는 각세 평균 65만 명이 있고, 이들도 역시 학력의 한 80%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대에는 약 65만여 명, 20대에는 47만여 명만 있을 거고요. 또 20년 뒤인 2045년이 되면 30대에는 47만여 명, 20대에는 30만여 명밖에 안 돼요. 30만여 명이죠. 자, 청년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어들면 그 중에서 혁신과 첨단을 이끌어줄 인재의 수도 따라서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고급 인력을 대체해 줄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AI와 로봇은요, 우리나라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로봇이 첨단과 희소성을 통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죠. 첨단과 희소성은요, AI와 로봇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것은 결국 우수한 인재, 즉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요. 인재풀이 얼마나 큰지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재풀이 줄어들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산업 쪽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올바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줄 후속 세대가 없으면 말짱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엄청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 40대, 50대 중장년층이 많은 업종들, 이 왼쪽 아래, 즉 숙련도도 낮고 또 교육 수준도 좀 낮은 그런 업종들에 몰려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인력들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는 새로운 인력이 없으면 이 업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으로 채우면 된다고요?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현재 외국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아주 적은 그런 업종들에 몰려 있잖아요. 자, 이 업종들에서 일할 청년이 점점 더 없어질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고요. 앞으로 한국인은 거의 없는데 외국인들만으로 이 업종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은 할까요? 만일에요, 이 업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숙련도도 낮아요, 전문성도 낮은 업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만들었고 지금도 수많은 중장년층의 일터인 일반 제조업종의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이 인구가 던진 두 가지 도전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 인력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저도 한때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가 받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매우 우수한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 대학원생입니다. 자, 베트남 이 대학원생 앞에는 갈 수 있는 나라가요, 한국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호주, 유럽의 아주 많은 국가들, 싱가포르, 일본, 대만, 수많은 나라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선택을 할까요? 이게 답을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죠. 서로 이야기하기가.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에는요,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과학기술 투자를 아주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인재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재 충원 시스템과 외국인 취업, 정착 관련 제도들이 과연 우수한 인재들한테 매력적일까요? 이미 저숙련,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일반 제조업들은 또 어떨까요? 한국인 근로자가 줄어드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더 뽑아서 충원하자고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업종들은 그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좀비처럼 될 겁니다.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정부도 또 좀비화되기 직전에 놓인 이 수많은 기업들도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대응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이 더 발전하고 한국 사회를 더 밝고 더 활기차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인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 제조업과 관련해서 어떤 인구 정책이 필요할지는 조금 있다가 손인주 교수가 다시 나오셔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외국 인력일 텐데, 이 외국 인력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송지우 교수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